보건의학관계법규 제1장 의료법입니다. 의료법은 아시다시피 6문제가 나오고요. 내용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법만큼은 굉장히 집중해서 잘 공부를 해 두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의료법의 구조와 출제 범위인데요. 자, 출제 범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괜히 출제 범위가 아닌 곳에 또는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낮은 곳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시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법마다 간단하게나마 이 법의 구조 그리고 무엇이 출제되는가, 어떤 범위에서 출제되는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의료법은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출제 범위입니다. 1장 총칙이 있고요. 자, 총칙이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체를 요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칙이 있는 법이 있고 없는 법이 있습니다. 총칙이 없는 법은요. 법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서 굳이 찾아서 요약할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이고, 총칙이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 이 법의 어떤 목적과 범위에 대해서 요약하고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해설하고, 그래서 나머지 법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 바로 총칙입니다. 의료법 같은 경우는 총칙에 몇 가지 주요한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과 면허, 권리의 의무, 여기서는 다 의료인이죠.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인의 권리 의무, 이 부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독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료인에 대한 감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기관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적용되는 부분들은 사실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인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감독에 대한 부분, 즉 면허 정지와 취소에 대한 부분, 이 네 가지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에요. 여기서 문제의 상당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행위의 제한은요, 이거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무면허 의료행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출제 비중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예요. 최근에 출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의료인 단체예요. 의료인 단체는 도대체 우리가 왜 공부해야 돼? 라고 할 때 다른 게 없습니다. 의료인 단체에서는 딱 한 가지만 나와요. 지금까지 보면 보수 교육에 대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의료인 단체를 시험 범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료인 단체 이런 게 있구나 간단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무엇이다? 보수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도대체 이거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딱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가정간호, 이 가정간호에 대한 내용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조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 감염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출제가 되거나 최근에 출제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감염 예방과 관련된 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감염관리위원회 이런 부분이죠. 이런 게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감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허 정지 취소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중해서 볼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확인했습니다. 먼저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의료법의 목적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료인과 임무입니다. 이 부분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분야죠. 2년 연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O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번 나왔던 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5, 16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 이후에 안 나온 것들은 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에 17 복시 이후에 출제됐던 부분들은 언제든지 반복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료인에는 누가 포함되더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인이다. 이것들은 다 아시죠? 약사는 아니에요 라는 거 아실 거고요. 각각의 의료인마다 해당되는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간호사죠. 그러다 보니 간호사의 임무가 주된 출제 범위입니다. 즉 간호사의 임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과거에 냈고 요즘은 간호사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냅니다. 그랬을 때 이 간호사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나머지들은 아니에요, 헷갈릴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간호사의 임무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답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에 출제됐던 문제가 이거였죠. 세 가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호사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보건 전문가로서 행하는 후자보건활동,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요 세 가지도 바로 간호사의 임무에 포함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약간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그냥 우리가 대충 읽으면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감독 뭐 이런 식으로 써놓게 되면 그게 틀린 선지인데 그것을 맞다고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의료기관입니다. 사실 의료기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냈던 것, 18년도 마찬가지고 21년 연도라고 하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냥 이때 그냥 과거라고 할게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즉 우리가 가서 근무할 장소에 대한 어떤 요건들을 출제가 됐죠. 하지만 일단 어떤 것이 의료기관인지는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소 같으면 제가 강의 때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최근에 문제가 좀 치사한 것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의원입니다. 의원하고 병원 다들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그래요. 병상수 30병상 이상이면 뭐 병원, 그 아래는 의원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 보다 원칙적으로는요 대상이 달라요. 의원급이다라는 것은 외래 환자,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의원급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병원이다라는 것이 의료법에 규정된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혹시나 해서 확인했으니까 기억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조산원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시대하고 그렇게 사맞지 아니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요건인데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말 그대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이 종합병원과 관련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해당되는 요건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는 것이 병원이다. 30개 이상의 병상을 가졌다는 게 사실 당연하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치과 병원에 입원 시설 제한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상식적이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치과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씩 있을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예외적인 거고요. 그런데 병상이 100개 이상이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니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라는 겁니다. 종합병원. 그런데 이 종합병원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병상 수를 가지고. 300병상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구분을 해보자면 먼저 100에서 300까지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면은 진료 과목에 대한 것들이 먼저 나옵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에 총 3개, 반드시 이 중에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자, 얘하고 얘는 그냥 또는이에요. 이 하나, 둘, 세 가지 중에 또 몇 개 해서 총 7개 이상의 진료 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내외산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중에 3개고요. 하나, 둘, 셋 또는 얘니까 요거 3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거를 포함해서 7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과, 외과, 내외산 있고요. 영상, 마취통증, 병리과를 넣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형외과에서 7개의 진료 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갖추게 된다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게 이 정도가 최소한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갖춰야 될 요건이다라는 부분이고요. 300병상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료과가 9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중 3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쭉 나왔죠. 위에 있는 7개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치과를 포함해서 총 9개 이상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혹시나 몰라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내외산소 중에 하나, 역마진 얘네 포함. 내외산소 중에 3개, 그 다음에 역마진병 모두 포함해서 총 7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300병상 초과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요. 뇌산소, 정치, 역마진병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냈던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요건에서 처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료법에서요, 뭐 누가 지정하냐, 뭐 누구에게 신고하냐 이런 부분들 나올 때 내가 정말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거의 98%의 확률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진짜 2%의 확률로 다른 걸 내놓고 찍으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세상 슬픈 얘기긴 한데 어쨌거나 의료법이다라는 부분에서 가장 주된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 병원이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상급 종합병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가 나오냐면 종합병원은요 이러한 요건들만 갖추게 돼서 이거 우리가 할게요 라고 하면은요 누가 해당시 도지사가 이것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지역 관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급 종합병원하고 전문병원에 오게 되면 이건 국가의 관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에요. 이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이지 뭐 300병상 이상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뭐죠? 중증 질환입니다. 사실 이게 난이도가 높다라는 게 이게 틀린 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이해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이러한 요건을 가진 종합병원 중에서 뭐에 대해서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그렇죠? 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해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가 왜 이거부터 말씀드렸냐면요. 의료기관이에요. 의료기관 중에서 무슨 병원, 무슨 센터 뭐 이런 것으로 의료기관의 어떠한 지정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것은 무조건 3년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기 상급 종합병원이죠. 4기 상급 종합병원이라서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3개년 동안 45개 병원을 지정했어요.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3년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의 요건이 뭐냐? 이 부분을 미안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걸 냈거든요. 상급 종합병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때는 이렇게 냈었는데 어쨌든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다. 앞에랑 차원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수료식품 기관일 거고 나머지들은 뭐 이건 당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병 분별 환자 구성 비율도 기준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급 종합병원이고요. 자, 전문병원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한 구조로 똑같이 대꾸를 이루는가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똑같이 전문병원도 국가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지정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자, 이제는 누구죠? 병원급 의료기관이에요. 전문병원은 아주 다양한 중증 질환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화상 전문병원 이런 것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중증 질환이 아니고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 하는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상급과 전문병원.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법조문이다라는 것은 동일한 레벨 체계에 대해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항을 읽을 때에도 동일한 레벨 체계는 동일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파악하기 편리하다. 이 로직을 알게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요. 누가 지정했으니까 지정한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재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병원의 지정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3년이다라고 했어요. 다음,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입니다. 여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지 여기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대한 주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나 해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의료기관의 장은 자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용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이다요. 의료인이 게시하는 게 아니다. 요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말장난할 수 있는 지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옳은 것은 이렇게 묻잖아요. 옳은 것을 물으면 한 개가 답이잖아요. 나머지 네 개는 틀리게 만들어요. 오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오답 만들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말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속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의료기관의 장, 즉 게시하는 것들.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장이다라는 거 하나만 체크하시고요. 참고로 이러한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사항이 이건데요.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 비밀보호 받을 권리,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체크는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저 뒤에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나오면요. 국민의 권리가 나오는데 의료법에서는요, 이 환자의 권리 안내도 출제할 게 아주 쎄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뭐 별로 낼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 출제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건강권 등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사실 다 똑같죠. 똑같고 요거 하나만 달라요.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는 의료법에 있는 환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뭐 이런 겁니다. 진료받을 권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건강권 등, 즉 내가 건강권 등을 지킬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차별받지 않는 권리도 여기에 포함돼요. 즉 나의 경제적인 기타 등등 신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료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진료받을 권리에 포함돼요. 얘나 같은 말이고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그래서 환자의 권리는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같이 해놨는데,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권리에는 알 권리, 자기결정권 이렇게 구분해놨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하고 비밀 보장하고는 같은 얘기겠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 이 부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장이 또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의료기관의 장입니다. 사실 뭐 이 부분도 그렇게 출제 확률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좀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명찰을 달아야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해요? 원칙과 예외가 나올 겁니다. 원칙하고 예외라는 거.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원칙과 예외를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릴 겁니다. 원래는 원칙은 의료기관의 장은 명찰 달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돼요. 학생도 포함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명찰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응급의료 상황, 수술실 때,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집에 있을 때 명찰 달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격리병실이나 무균치료실 때 여기까지는 또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그 밖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중환자실까지도 사실 이렇게 되면은요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달 곳이 어디예요? 그냥 일반 복도, 식당, 병동 뭐 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언적인 예외적으로 안 달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부서에서는 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고요. 저 뒤쪽에 나오는 감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를 정지하거나 이건 뭐죠? 제재죠, 제재. 이런 제재들이 왜 나왔는가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의료인은 이번에 개정됐어요. 전에는 주사기였는데 주사기도 또 뭐 하나가 또 빠졌나 봐요. 그래서 아예 일회용 의료기기를 퉁쳤습니다.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냥 재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될 거 이렇게 복잡하게 써요. 늘 이래요. 법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요 생각보다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우리가 더 똑똑해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사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벌 받아요. 이런 규정이에요. 단순히 보험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의무다라고 했을 때 이 의무는요.
의무의 어떤 경중에 따라 가지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뭐 병원에서 그냥 인사조치 당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호사의 자격과 면허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법에 별도의 법률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한번 재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재사용하게 되면 이 경우는 면허를 정지시킵니다. 그런데 운 좋아서 정진 거고요. 재사용했다가 아주 중대한 법의 병에 감염이라고 됐어요. 즉 재사용했는데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돼요?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취소 사유. 이런 식으로 의무를 규정했다라는 거고요.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는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보셨죠? 많이 보신 거라서 뭐 특별히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바로 뒤에 가서 면허의 정지, 면허의 취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것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정지가 된다, 이것을 위반하면 뭐가 된다, 취소가 된다를 꼭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요. 이건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제가 과거에는요, 이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하고 서로 참 애매해요. 이 자격과 면허 사이에 뜬금없이 하나 개정돼가지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게 툭 튀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실제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맥락상 맞지 않아가지고 강의를 안 했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그 치사한 문제 때문에 그냥 한번 다시 넣어봤습니다. 자, 뭐만 확인하냐면 다 아는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 대상이에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니까 당연히 입원 환자라는 것이 상식적이겠고 그럼 어떠한 입원 환자야? 서비스 대상 입원 환자는요. 이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딱 이해가 오십니다. 진료의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 보호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보호자 등이 와서 계속 간병하는 것 자체가 안 돼.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환자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입원 환자는 그냥 그렇다라는 거고 보호자들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것들요 다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거고 자 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인데 여기 누가 없다? 누구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양병원은 사실은 이미 그러고 있었다? 요양병원에서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미 거의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뭐 규정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만 기억하자라는 거고요.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게 되면 큰일 나죠. 과거에는 그냥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안 된다 이것만 했었는데 점점 강해집니다. 규정이. 그래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인 주변의 사람까지도 이제 다 묶어가지고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래서 면허 대여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못한다라고 포괄적 금지 규정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되면 벌 받아요. 뭐예요? 취소예요. 면허 취소.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아주 중한 제재를 받게 되죠. 면허 취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나면 나중에 취소 사유를 이해할 때 훨씬 편하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취소 사유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다음 간호사 면허입니다. 간호사 면허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당연히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면허에 대해서 다른 처분, 다시 말하면 정지시키거나 취소하거나 취소 후에 재부여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도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라는 거죠. 즉 결자 해제예요. 자기가 뿌리시는 자기가 걷는다 이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허와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조산사 면허가 시험에 작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예외적이었죠. 조산사 면허라는 부분이 과거에 나오긴 했지만 꽤 오랜만에 출제가 되면서 조산사 면허 자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조산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즉,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러한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간호사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 의하면 조산사 면허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다른 면허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산사는 면허를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문제를 가지고 냈어요. 어느 분이 출제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출제였죠. 아무튼 또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냥 그랬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면허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 요 3년 이내는 기억하세요.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거 있죠. 야, 겨우지 저 낙도에 가가지고 지금 1년 이상 또는 3년 근무하면 지금 조금 미흡한데 일단 줄게 이런 식으로 하던 제도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조건은 나중에 어디하고 연결이 되죠? 네, 면허 취소 조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했는데 이것을 안 지키게 되면 면허를 부여한 조건이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의료인의 결격 사유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구장창 출제가 됐었습니다. 언제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의료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이런 법률에 따른 이 법률을 다 들어가서 볼 필요는 없고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다만 예외가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누가 전문의예요. 이런 건 말장난 잘합니다.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가 됐든 전문가 아니라 전문가 할아버지가 와서 인정했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중독자들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뭔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응급의료법에 나오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경우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내가 의식이 없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도에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런 식의 용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의료법 또는 형법,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쯤 되면 이제 짜증 나요. 하여튼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2 또는 3입니다. 2 또는 3. 첫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우리가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낮은 게 벌금이에요. 벌금은 그냥 돈으로 때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징역이라는 게 있어요. 금고는 사실 금고냐 징역이냐라는 것이 죄가 더 크다 작다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금고는 그냥 가둔다예요. 가둔다. 근데 징역은 가둬놓고 일도 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경우에 금고가 나오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섞이게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범 이런 사람들을 금고형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합쳐서 같이 일하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거는 금고나 징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감되었다라는 겁니다.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즉 교도소에 들어가는 정도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이 선고를 받은 상황인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자 예를 들어 이겁니다. 금고 1년 이것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라는 것은 1년 살고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형벌을 다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즉 금고 1년 선고 받았는데 내가 지금 8개월째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의료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라는 형을 면제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면제. 처음에 금고 1년 선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이러저러한 사유로 일단 면제해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 2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둘 중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집행유예 2년이 끝나야 형이 종료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 1년 선고받고 1년이 지났다. 이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집행유예가 형을 면제시킨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정을 봐서 일단 유예를 2년 해놓고 그 안에 사고를 안 치면 그냥 산 걸로 해줄게 이런 거지 이 형이 면제되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뭐 시험 보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머리를 아프게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배경을 설명드린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뭐 용어나 배경을 설명드리는 그러한 내용에 해당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의뢰인 국가시험과 응시 자격 제한인데요. 여기 보시듯이 뭐 최근에 출제된 일 없고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요거 부정행위하면 3회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요 3이라는 숫자 하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료 거부 금지 등 당연히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단서 등의 발급입니다. 법률에서는요 여러 가지를 통쳐가지고 대략 그 같은 범주라고 볼 때 이렇게 뭐뭐 등, 진단서 등, 뭐 응급의료기관 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 등에 해당하는 게 진단서, 건만서, 증명서, 또 이런 증명서, 그 다음에는 처방전 이런 것들을 모두 진단서 등이라고 합니다. 자, 진단서 등의 발급이죠. 발급이기 때문에 누가 발급하고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자, 누가 발급하는 거는 뭐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는데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이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강조되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무한테나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원칙이 이거죠.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환자 본인에게만이라는 이러한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예외사항들을 정하는 것들이 바로 진단서 등의 발급이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기록 열람 및 진료 기록 등의 송부 이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것들을 깔끔하게 한 번에 쭉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법을 만들 때 항상 뭐 요거 바꾸고 다음에 이거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뭐 문구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같은 맥락이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제 직계 존속 비속 선생님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직계 존속 비속 이런 말보다는 뭐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말을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다 아는 거를 그냥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본인 나가 본인입니다. 본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바로 위로 바로 올라가는 거 부모,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직계라고 하죠. 밑으로도 자녀, 또 손자녀 이렇게 내려갈 때 직계라고 합니다. 존속이라는 것은 나의 우쪽 어른, 우더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 조부모를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요. 직계가 아니면 그냥 뭐 왜 저기 뭐 사촌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되면 뭐 존속쯤 되겠죠. 자, 아래로 내려갈 때 이것을 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에요. 그냥 직계 존속과 비속이 아니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배우자가 있고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배우자의 바로 부모, 뭐 더 위로 올라가면 조부모 이렇게 되겠죠. 때에 따라서 건강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까지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형제 자매는 또 나하고 가까운 사이겠죠. 형제 자매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렇게가 나의 가족 주변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걸 정리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인데요. 자, 첫 번째 누가 발급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나와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직접 했다라는 게 포인트죠. 사실은 의료업에 종사한다라는 건 면허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거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 요 양반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맨날 읽기도 귀찮고 또 그닥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진찰하거나 거만한 그들이 아니면 이거는 그들만 발급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만이 발행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해야 한다, 교부해야 한다가 바로 원칙이에요. 하지만 환자 본인이 그것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것이 뭡니까?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대표적인 원칙 예외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예외가 있느냐? 환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못 받겠죠.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자에게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라고 그냥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할 경우에는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교부하고 이 사람들이 모두 없으면 그제서야 형제 자매, 우리가 보통 형제 자매가 굉장히 친한데 의료법에서 형제 자매는 좀 내외하는 것 같아요. 다 없으면 그제서야 형제 자매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간다라는 겁니다. 뭐 검사 같은 경우는 검안서에 하나는 거니까 그냥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명서는 그들이 발행하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그 다음에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은 이런 순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요. 이 다만은 바로 그들에 대한 예외예요. 그들. 원래 직접 진찰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진찰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즉 그 전에 발행했던 진단서나 증명서 내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출생, 사망 또는 사상 증명서 누가 발행하느냐, 누가 발급하느냐의 문제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들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내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은 처방전입니다. 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 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처방전이나 전자처방전이나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그들만 뭐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고, 자, 처방전에 오면요, 이게 또 나중에 개정됐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사실 좋잖아요.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앞에서 어떤 경우에 예외가 있었죠. 그럼 똑같이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하고 예외를 했어요.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긴 합니다.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뭐 이거는 충족시켰다고 보는 것 같고, 이런 경우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 수령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리 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떤 경우냐?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요. 당연히 환자의 의식이 없다라면 받을 수가 없겠죠. 또 하나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잘 움직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AND예요. 플러스.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그냥 어차피 이번에 와도 똑같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리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다라면 이것은 대리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럼 대리 수령자는 어디까지냐라고 있는데 자 여기 셋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즉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대리 수령 뭐 또는 대리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요. 자, 처방전이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환자가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분들이 추가가 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추가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방전에 대해서는 이런 두 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아 성관별 행위 등 금지인데요. 뭐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 요 숫자만 혼돈하지 않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전에는 알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넘어갑니다. 기록 열람 및 진료 기록의 송부 등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출제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됩니다. 그런데 큰 맥락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누가라기보다는 누구에게가 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진단서 등 뭐 처방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누가와 누구에게가 다 같이 강조가 됐다라면 여기 오게 되면 누구에게 주로 썼다라는 거고 사실은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같이 우리가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또 뭡니까? 환자 본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환자 본인이 이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또 예외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이 아니어도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인데 자 여기는 앞에 진단서 같은 그런 증명서하고 달리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볼게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쭉쭉쭉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뭐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한정까지 여기까지는 앞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 환자 본인의 동의서 그 다음에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하게 되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뭐는 빠진 거예요?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뭐 이런 조건을 따로 단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환자 가족에게도 환자 본인이 동의하면 알려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증명서 등하고 살짝 맥락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놓고 공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복습할 때. 두 번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재벌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문 변호사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분이다라고 하고 아니면 뭐 특별히 가족이 없어서 대리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도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갖추어 신청하면 어떻더라? 확인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환자 본인이 동의서를 작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또 공통적인 예외사항이 발생하죠. 이제 많이 봤어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이러면 당연히 어떡합니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겠죠. 또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충족된다라면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그냥 환자의 가족들이 무엇을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할 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요.
이럴 때 대리인이 와서 하면 된다 안 된다.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연히 대리인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법률상에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이러한 상황이라면, 즉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라면 가족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법률의 일반 원칙이에요. 우리가 대리인, 보통 이제 위임장을 쓴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법률 행위를 대리시킬 때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동의서예요. 본인의 동의서. 하지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라면은 이것은 가족만 허용된다. 이 내용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2번은 약간 다른 내용이에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요. 뭐 이런 거겠죠. 일반적으로는 뭐 A 병원을 다니다가 B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B 병원에서 뭐 새로 다 할 거 없이 니네 전에 있던 거 줘봐. 이렇거나 아니면은 요 뒤에 나오듯이 원래 A 병원에서 진료들을 받던 환자라서 기록이 있는데 어떤 응급 상황 때문에 B 병원에 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2번입니다. 자, 어쨌든 다른 의료인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달라고 요청받았다 해도 원칙은 뭐예요? 반드시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동의를 받아서 응해야 한다라는 것은 원칙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외가 있다. 이때에도 많이 본 거예요. 이제 의식이 없어요. 환자의 의식이 없다라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겠죠. 응급 환자인 경우에도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또 생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서 동의를 못 받아요. 환자 혼자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가 많다 이런 것들을 했고, 3번은 약간 결이 다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요.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이미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다른 의사가 이렇게 라고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뭐 할 경우예요. A 병원에 있는 응급 환자를 B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이때에는요. 다른 조건 다 필요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지체 없이 그래서 다 동의가 있는데 유일하게 동의가 빠지는 것,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게 무엇이다? 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하고 10하고가 조금 이제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하다. 표현이 살짝 다르고 조건이 살짝 다르다. 따라서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싹 정리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